네, 안녕하세요. 네,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역사 과목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저희 역사 시험에서 동양사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좀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수험생들 분들에게 반응을 보니까 교육학부터 조금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 이렇게 교육학 채점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갔을 때의 경험들을 이렇게 되살려서 말씀드려 보면은 교육학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채점 기준을 특히 모든 채점 기준 다 유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일부 조금 몇몇 되게 답안의 그 반응이 좀 미진했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채점 기준을 조금 열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1차 시험의 변별이 교육학에서 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공 과목에서 변별력이 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학 채점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보다 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저희가 매년 합격생분들, 1차 합격생분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200명이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그분들의 교육학 점수를 다 수합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를 낼 때 합격 화면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찍어 보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점수를 다 통계를 내는데 예년까지는 교육학 1차 합격자의 교육학 평균 점수가 18점을 조금 상회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8점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학 그 1차 합격자의 평균은 한 16점, 17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16점이라고 하는 점수도 좀 채점을 유하게 썼을 경우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교육학 그 답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의 특징이 원래는 제 영역에서는 한국사가 22점에서 24점, 동양사가 뭐 16에서 18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근래에는 22점과 18점의 비중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20, 20으로 맞췄습니다. 20, 20으로 맞췄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동양사의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고 그래서 이번 시험의 비중 업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 시대별 안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 깨진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앞에 고대사에서 2점이 나오게 되고 고려시대에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2점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조선 후기 부분, 그러니까 전기가 2점 더 나왔다라고 하면은 후기부터가 6점이 가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사, 원래 이 계양기 파트가 근래에는 2점짜리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또 이번에 여기서 6점 가량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역사가 원래는 늘 2014년도 이래로 거의 4점 혹은 뭐 6점까지도 시험이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가 각각 2점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큰 원칙은 지켰어요. 전근대사 10점, 근현대사 10점이라고 하는 한국사에서의 근래 트렌드, 반반의 원칙은 대부분 지키긴 했는데 그래도 그 내부에서의 시대별 안배는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보통 시대를 안배하기도 하고 또 분야를 안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문화사라던가 경제사라던가 뭐 사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배해서 배치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치사였습니다. 물론 조세제도는 경제사라고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수치한 조세제도의 뭐 명칭 쓰는 문제, 내용 쓰는 문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경제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와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문화사라던가 사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경제사도 조금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난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 거의 출제가 안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와가지고 2점짜리 하나 그리고 4점짜리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같이 나왔던 부분이 수당시대도 2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정보왕조 부분도 4점가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청시대라고 할 만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청말이라고 해서 거기도 청나라 역사라고 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청말은 근대사회의 시작이라고 보면서 근대사로 치기 때문에 명청시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강, 옹, 건까지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회가 시작되는, 즉 아편전쟁을 전후한 시랍의 문제가, 즉 이 중국에서의 이런 개항, 아편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의 문제가 무려 8점가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8점가량이 출제가 되었고, 또 이후에 신해혁명부터는 또 오히려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즉 전반적으로 중국사의 문제에 있어서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 넓게 안배하기보다는 출제위원 교수님께서 조금 관심 두는 부분에 있어서 출제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 뭐 특정 시대를 포기한다던가 특정 주제를 포기한다던가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두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쉬운 듯 보이지만 갑자기 뭐 두 가지를 서술할 것, 이런 문제도 좀 덜어 있었고요. 또 뭐 참고하여, 의거하여, 우리 물론 모의고사 때 많이 연습하긴 했습니다만 참고하거나 의거하여라는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도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지가 수험생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 문제, 그 의도가 숨어있는 문제가 덜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조금 뭐 매판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회관이라던가 매판이나 이런 것들 부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사료들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동양사는 조금 까였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대신 맞을 만한 문항들은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이 영상을 지금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도 보실 거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 역사 수험생 분들도 보실 텐데 한국사랑 동양사 합쳐서 저는 대략적으로 24점 정도는 맞았어야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해서 1차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규 선생님 과목과 합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김태규 선생님 과목에서 대략적으로 26점 정도를 맞았다라고 해서 대략 서울 경기권 위주로 해서 50 정도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점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진의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답안 그 반응이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또 두 가지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답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애매하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모의고사 채점할 때 여러분들 답 굉장히 구체성을 갖추고 써라, 나눠서 써라, 명확하게 구분되게 써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한 가지인 듯 두 가지를 한 가지인 것처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경기 기준으로 48점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도 있고요. 혹은 그런 것들을 조금 유하게 채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52점 혹은 뭐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50을 전후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울 경기가 보통 커트란 1, 2등 하는 지역이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뭐 1, 2점, 2, 3점, 또 TO가 소수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5, 6점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비는 한번 보시고, 2차 준비는 여러분들의 가채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45점 이상이면은 2차 준비에
올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물론 그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하라 이건 아닌데 45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채점 여하에 따라서 점수폭이 되게 들쭉날쭉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매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점수는 한 4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한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같이 한번 문항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형 2번 문제인데요. A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기역과 니은이 규정한 공통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가 같은 경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기역 같은 경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였고 니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어서 그냥 간선제라고 하는 것만 쓰시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다가 기역만 보고 쓰거나 니은만 보고 쓰신 분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구제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채점자가 출제 교수님께서의 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문제 풀 때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내준 걸로 문제를 풀 때 저도 이거를 답을 나 선언 직후인데 얼핏 보고 이거를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답을 엉뚱하게 잡았어요. 답을 엉뚱하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교육학 시험의 여파 때문인지 다 선언 직후 시작된 사건의 명칭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17 호원반대 운동이라던가 6월 민주항쟁으로 답을 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나 선언 지키니까 부마항쟁으로 쓰셨어야 되는 문제였고, 보통 1차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2개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으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4번으로 보게 되면은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래요.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재라던가 교과서라던가 늘 반복했잖아요.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분을 원체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적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도 니은, 사택은 거의 대부분이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았고,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공주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신라 진평왕 제3공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선화공주 이야기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문사료 하면은 1점, 50%만 맞아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점 가져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점 가져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합격권에 속하는, 즉 상위 15%에 속하는 분들은 대체로 4점, 혹은 실수가 간혹 있으셨던 분들은 2, 3점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6번부터가 핵폭탄이었어요. 6번부터가 핵폭탄이었는데 왜 핵폭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문두가 이 작성 방법이 딱딱딱 떨어지기보다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낄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느낄 여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가지 서술할 것, 즉 나를 참고하여 2가지 서술할 것, 근데 그 나도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민족 정책의 특징을 2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제가 여러분들 거 지금 현재 한 거의 100개 정도의 답안지를 채점해서 엑셀에 다 정리를 해두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2점을 많이들 가져가게끔 채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2점을 거의 대부분이 못 가져가고 많아야 1점만 가져가게 채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출제 교수님의 답안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관건일 것 같고, 저도 매년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채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 답안지를 수백 개를 걷어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문두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말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원래 설정했던 답은 요 정도였는데 나름대로 쓰신 답들이 합리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채점 과정 중에서 답안의 폭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도 정답의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고 여러분들의 답안의 범위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의외로 이 부분의 변별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은 먼저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 지문과 나 지문 밑에 둘 다 연도의 힌트를 하나씩 줬어요. 연도의 힌트를 하나씩 줬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늘 모의고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926년이라고 하는 힌트만 준 게 아니라 후당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은근슬쩍 줬습니다. 즉 후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분이 후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 이 거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거란의 지원 대가로서 연운 16주를 할양한 이야기, 즉 후진 건국의 대가로 연운 16주를 할양한 이야기를 쓰시면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봤다면은 여기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역과 디귿의 결과로 미음의 상황을 초래한 사건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즉 가지문 밑에 있는 힌트의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나지문 밑에 있는 이 힌트의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연의 맹을 쓰신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전연의 맹을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매년 모의고사를 10회 이상을 출제를 하고 매년 문제를 수백 문제를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형성평가 무슨 문제 만들고 채점하는 경험에 비추고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첫 번째 의도는 석경당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답안 범위를 보고 혹시 생각이 바뀔 여지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진 석경당에 의한 석경당에 의한 후진 건국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원 대가로서의 연운 16주 할양이 첫 번째 정답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는 전연의 맹 이야기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1점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국명, 즉 니은에 들어갈 국명이 지문에 보면은 야유라 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요동지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문풀 때 되게 많이 반복해서 봤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요동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발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유라 복이식에 멸망시킨 국가 발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많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의 앞에 2점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 답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 이 거란의 이민족 정책의 특징을 나를 참고하여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나의 얘기가 중략을 기점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으로 나뉜다라고 봤을 때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냐라고 본다면은 먼저 가에서는 뭔가 이 거란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주변 국가의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주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언가 수취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메인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단락 부분에서는 이 중경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중경 지역을 요 나라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데, 본거지로서 삼고 있는데, 이 지역이 비옥하지 않다 보니까 남방의 한인들로부터 무언가 물자를 수취하는 이야기 등이 쭉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 여기도 한 번 더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 한족의 풍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았을 때 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거란이라고 한 나라가 굳이 중국 땅으로 이주하지 않고, 즉 화북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물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족이라던가 이들로부터 물자를 수취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 화북으로 이주하지 않은 채로 이 농경민이라던가 이런 이들에게 수공업이라던가 농업 발달의 생산품을 수취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분리정책의 포커스, 즉 이원적 통치질서라고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중앙행정제도로서는 북면관, 남면관 이야기, 혹은 지방행정제도로서는 유목민에 대해서는 관습법에 의거해서 혹은 불악제에 의거해서 통치했다라고 한다면은 한족에 대해서는 주연제에 의거해서 통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원적 통치 질서와 관련된 이야기도 정답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특히 이 부분이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또 여러분들 답을 쭉 분석해 보면은 본인들은 거란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집필하면서 거란족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한족의 문화들을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니을 마지막 부분에다가 연계해서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출제자 교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어느 정도 정답 처리가 다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져서 이원적 통치 질서 이야기가 있든 화북으로 이주하지 않고 이들에게 물자 수출을 한 이야기가 있든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 답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두화주 이야기입니다. 왜 두화주 이야기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나지문의 단서의 힌트가 있습니다. 11세기 말의 기록이래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10세기 말에 뭐가 폐지되었다? 두화주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두화주 이야기는 답으로 인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 두화주는 답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 같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답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교수님이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채점하느냐, 채점 지침을 안내하느냐에 따라서는 채점 방식이 좀 갈라질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답 수백 개, 100개 이상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이거를 너무 다 잘라서 구분하기 시작하면 채점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채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채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쨌거나 이 문제는 여러분 1차 합격권이다라고 한다면은 2점에서 3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문제도 보게 되면은 어제 7번 문제인데요. 7번의 기억은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왜? 중추원. 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 중추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개정한 이유, 이거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 왜? 10월 말에 허니 6조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반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98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개정한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독립협회 혹은 관민공동회 이런 데서의 독립협회라던가 관민공동에서의 허니 6조가 반포되면서 이런 중추원을 의회의 기능을 부과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의도 등을 서술했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답안을 대체로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이
저도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는 귀에 들어오진 않았나 봐요. 들어오진 않았는지 어제 이 니은에 들어갈 거는 관습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습이라는 단어인데 이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틀리셨으니까 맞았다라고 한다면 땡큐지만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합격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없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좀 채점 여하에 따라서 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이 정답 처리가 되느냐 안 되냐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거 비슷한 문제 모의고사 때 풀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채점 기준은 뭐 좀 문제가 다르긴 살짝 다르게 비슷한 걸 답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막 문화통치라던가 3.1운동이라던가 이것이 포커스였어. 이른바 문화통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커스였는데 조선통치 발전가 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들의 문장에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그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문의가 참 많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더 많은 문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의가 아니라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준이 제 문제는 그냥 20년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21이라고 하는 연도가 딱 박혀 있습니다. 21이라고 하는 연도가 박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3.1운동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즉 이른바 지방 곳곳에 이런 친일파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 민족 분열이라던가 친일 양성 이런 것들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키워드와 명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보다 점점점 이 중초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이라고 하는 인원이 65인이 나와 있는데 이 참이 중에 일부는 이른바 지방참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유력 세력들을 참이로서 수용하기 위한 관제라고 보시면 돼요. 관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10년대에 비해서 지방까지 그리고 친일파의 세력을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 거였으니까 그런 뉘앙스의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 단순히 3.1운동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구체적인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가야만이 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관습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으로 크게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이 중초는 대부분 맞았으니까 이 문제도 합격권이다라고 한다면은 2점에서 3점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에서 3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로 볼게요. 9번 문제를 보면은 올해 문제의 특징이 조금 기출 문제가 유난히 더 많이 나온 느낌이 있어. 왜냐면은 이 지문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봤던 지문이에요. 왜? 기출 문제였으니까. 기출 문제 한문으로 나왔던 사료였고 비상교과서 등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사료였다라고 시험 출제 당시에 비상교과서 등에 수록되어 있던 사료였는데 어쨌거나 유명한 사료였기 때문에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여서 기억에 김인현 오랑캐 전투, 사루 전투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또 명예 모문용 교과서에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니까 모문용까지도 대부분 다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작성 방법, 이 다를 가지고 양국 관계의 변화된 내용을 쓰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리신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조선 국왕은 지금 금국과 맹세를 한대요. 맹서를 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호 관계를 결정을 할 때 군신 관계가 아닙니다. 우호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청국이 아니에요. 금국이에요. 금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투지 않는다, 금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섬긴다라던가 군신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묘호란 당시의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러 번 풀어봤어. 여러 번 풀어봤는데 어쨌거나 이 정묘호란 당시의 양국관계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은 후금을 형으로 하는 이른바 형제관계라고 하는 것을 쓰거나 혹은 국경지역에서의 관무역 개방, 국경무역의 개방 이야기를 쓰거나 국경무역 이야기를 쓰거나 혹은 몇몇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 혹은 책에 따라서는 조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쓰셨다라고 한다면은 모두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어 하나만 보고 답을 설정하신 분들이 계셔. 뭐냐면은 두 나라 군신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즉, 이 문제에는 각 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군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저 금나라와 조선이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거 병자호란이다라고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작성목마 두 가지는 거의 웬만한 분들이 맞았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고서는 대체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밑에 내용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착각하지 않았으면은 쉽게 이 점을 가져갔는데 이날 긴장도 많이 되고 교육학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신 분들이 덜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점만 가져가신 분들과 4점 다 가져가신 분들로 나뉘는 것 같고요. 여기서 2점만 가져가신 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동양사 고난도 문제에서 조금 점수를 더 회복하셨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회복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4점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은 동양사 고난도 문제에 있어서 빵점으로 맞아도 1차 합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뉜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A형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조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기억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쿨리무역이라고 한 단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개론서에는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삼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다만 지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나오고 노예무역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쿨리무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합격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맞으신 분이 있고 틀리신 분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지긋부터 볼게요. 지긋부터 보면은 지긋에 들어갈 것을 보게 되면은 각 항구마다 파견이 되어가지고 상인을 보혹하기도 하고 가혹한 일을 만나면은 저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긋에 들어갈 말은 영사 혹은 영사관으로 보여집니다. 영사도 맞을 것 같고 영사관도 맞을 것 같아요. 영사관도 맞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텍스트 자체로는 정확하게는 중국 근현대사 시리즈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개론서에는 영사를 각 항구에 파견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잘 없다 보니까 틀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1점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다행. 못 가져갔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틀린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남들보다 1점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말 두 번째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새 고려 불교의 요새라고 하는 분이 기출했던 최근 문제에서 작성방법 한 가지의 개수가 없었지만 다른 작성방법을 봤을 때 그 문제가 2점짜리다 보니까 키워드가 두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성 방법이 이 문제는 분명히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다라고 한다면은 키워드가 2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보게 되면은 근거가 된 조약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쿨리 무역이 가능해진 조약, 근거가 된 조약은 베이징 조약입니다. 베이징 조약이고, 혹은 뭐 한문으로 치면은 뭐 북경 조약이겠죠. 북경 조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벌린 게임 시어드 조약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땐 조금 그렇게까지 문제를 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벌린 게임 시어드 조약이면 여러분, 저는 완전 땡큐예요. 왜? 제 기본 교재 이거 실려 있거든요. 실려 있어요. 제가 기본 교재 이걸 실려 놓은 이유는 비상 교과서에 이 내용이 지나가듯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넣어 놓긴 했어요. 넣어 놓긴 했는데 다만 이 벌린 게임 시어드 조약은 미국과만의 조약입니다. 미국과만의 조약인데 지금 이 지문에 보게 되면은 미국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이 쿨리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조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쓰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키워드는 2가지일 것이다. 2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베이징 조약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키워드가 뭐가 있다. 뭐 이민이 뭐 합법화된 이야기를 쓰셔도 되었을 것 같아. 쓰셔도 되었을 것 같고 혹은 여기서 문제 보게 되면은 밑줄 친 니은이 가능해진 이유를이라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었는데 굳이 전국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가지고 뭐 내지 통상이라던가 내지 항행 이야기를 쓰신 분들도 덜어 계셨습니다. 덜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다만 이거는 교수님의 의도가 제가 명확하게 뭐다라고 찝기가 조금 어려워. 이 문제만 보기에는 문제와 지문과 이것만 보고 저도 이것 때문에 논문도 살펴보고 뭐 전자책도 살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대학에서 지금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과도 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명확하게 딱 뭐다라고 찝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베이징 조약을 넣고 뭐 이민이나 이주가 이것이 뭐 합법화되는 이야기를 쓰던 뭐 이런 이야기를 쓰던 내지 통상이나 내지 항행 이야기를 쓰던 모두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맞았으면 좋았던 문제였다. 왜? 2점짜리니까 맞았으면 좋았던 문제였을 것 같고 틀렸을 수도 있어. 틀렸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메꾸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권 분들 중에서 운이 좋고 실력이 정말 탄탄한 분들은 여기서 한 3점 정도를 가져간 경우가 많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권이다라고 해도 1점 정도 가져가신 분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뭐 실수를 조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사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더 어렵게 느꼈던 것 같고 실수했어도 괜찮으니까 1~3점 정도 가져갔다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B형 부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